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3,370만 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 후폭풍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에 미온적인 쿠팡 측의 태도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정상적인 로그인 시도나 해외 결제 승인, 알람 신고 등이 이어지면서 2차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통신사와 카드사에 이어 온라인 쇼핑몰까지 잦아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도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전문가 두 분과 자세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KBS 열린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을 맡고 계신 김도성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도승입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3,370만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번 쿠팡 사태. 시민분들은 사태의 심각성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불안하죠. 저처럼 나이 든 사람은 그 정보 관리하고 뭐 비번 뭐 좀 어렵게 뭐 내지는 하는 것 그리고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 굉장히 번거롭고 싫은데 그 정보를 가지고서는 뭐 제 신분을 도용해서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피해 보상 같은 거 확실하게 해줘야 하고. 문자 왔더라고. 비밀번호 그거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보안 좀 철저히 하지. 뭐 그런 생각 굳이 안 들어. 관리 좀 잘 좀 해지. 뭐 그런 생각 들더라고 해가지고. 나도 쿠팡 와우 회원이거든요. 그 돈을 좀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는데 투자는 안 한 것 같아 보니까 해가지고. 집에서 해봤자 뭐 몇만 원씩 더 받겠어 이긴다 하더라도 승소 금액이 그냥 정신 차리라고. 한 사람으로서 그냥 내 권리 행사하는 거죠. 이제 너무 그 개인정보가 공공재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조금 체감이 덜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어디서 뭐 카드사도 그렇고 통신사도 그렇고 사실 뭐 1년에 한 몇 번씩 이렇게 유출됐다고 나오니까 이번에도 그렇구나. 근데 이제 너무 큰 플랫폼이라 불안한 건 있죠. 아무튼 해외에 뭔가 이렇게 더 뿌려지고 하면은 범죄나 이런 거에도 사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함. 그렇게 방어를 해도 사실 앞으로 해킹 기술도 솔직히 더 발전을 할 것 같아서 기업에서도 막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해줘야겠죠. 기업에서 보안 기술을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최대한 유출이 되지 않게 막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회사에 과징금이나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으로 뭔가 조치를 해주면은 좀 나중에 덜하지 않을까? 기업도 뭐 내규 규정이나 이런 거 잘 살피고 그런 것도 주기적으로 감독기관이나 이런 데다가 감사받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쿠팡이 정보 유출 사고 소식을 알린 지 오늘로 엿새째가 되었는데요. 소비자들의 불안, 불만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쿠팡의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 전문가 두 분은 어떻게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있을지 먼저 듣고 깊숙하게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성 교수님께서는요. 예,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아시다시피 단일 플랫폼에서는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유출된 최대 사건이고요. 특히나 이 원인이 고도화된 기술적인 해킹이 아니라 퇴직자의 인증 토큰 미해수라고 하는 아주 기초적인 운영 보안 거버넌스의 붕괴로 인한 일종의 인재다라는 측면이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대한민국의 정보보호 관리체가 얼마나 허술한가에 대한 한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뭐 인공지능 3대 강국을 위해서 지금
전 국가적인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신뢰할 만한 데이터 생태계를 마련하는 건데 이런 대규모 유출 사건이 생기면서 그런 신뢰 위기가 왔다라는 측면도 아주 중대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네. 중대한 신뢰의 문제까지도 봉착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인데 황석진 교수님 어떻게 보시면 이번 개인정보 유출을 네. 놓고서 흉흉 뚫렸다, 팡팡 뚫렸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4월 달부터죠. SKT 사태부터 해서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정보 유출 사건 사고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이제 민감했죠. 원 전 국민이 또 SK 대리점 앞에 와서 그 태양빛도 줄을 쓰면서 유심칩을 교체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KT 롯데카드 사태 그리고 뭐 중간에 뭐 다른 뭐 그 업체 사건 그리고 지금 쿠팡까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를 쭉 보면 그 대부분의 국민 정보가 대부분 다 유출됐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예. 없고 제 3국에서 또 판매한다고 게시글도 지금 계속 올라오고 이런 현상을 봤을 때는 이건 사고 한 번 난 회사가 아니라 그 우리 사회 어떤 개인정보 체계가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었는지를 아예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이런 사건이 아닌가 이게 그 치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문제는 퇴사했으면 거기서 끝을 내야죠. 근데 그걸 갖다 계속 그 이 접근 통제라든가 이상징후 감지 시스템도 사실상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고 그 두 번째는 어떤 사고 파악 능력이라든가 위기 대응 능력 이런 부분이 전혀 부재했기 때문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여실하게 드러낸 이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구조적인 문제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김 교수님 이전부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가 가장 먼저 파악된 건 쿠팡이 파악을 한 것은 지난 11월 18일입니다. 그것도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이틀 전인 11월 16일 고객이 신고를 했고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 이제 18일 쿠팡이 확인을 했는데 그때는 더군다나 제대로 상황 파악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한 4,500명 정도 네. 유치된 거 아닌가. 이게 법 제도적으로 좀 매뉴얼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확인하고 정확하게 사태가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했던 이유는 뭘까요? 일단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관련 사항이 생기면 기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같은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는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은 관련된 사업자가 문제를 인식했을 때 이후 후속적으로 나오는 행동들이잖아요. 예.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번에 나타난 사안을 쭉 보면 11월 18일에 4,500여 명 규모로 알려진 사건이 불과 열흘 만에 3,300만 명이라고 하는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된 것이죠. 예.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업자가 사고를 인지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시스템의 붕괴다라는 측면이 아주 크게 보여진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쿠팡이 고객이 협박 메일을 받고 거기에 대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드러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쿠팡이 내부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외부 요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확인되는 최소한의 범위가 예. 처음에 확인됐다. 이게 이제 4,500명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이 쿠팡이 스스로는 5개월 동안 지속적인 대량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는데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이어서 이제 정부 합동조사단이 투입되고 난 다음에 쿠팡 서버 전체를 이제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고의 진짜 이제 본 모습이 드러난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특정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는 퇴직자 인증 토큰 미해수라고 하는 관리 체계의 문제이고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후속적인 조치도 자연스럽게 미뤄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큰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해킹이 아니고 이게 관리의 부재였다. 기술의 부재가 아니라 관리의 부재다. 리더십의 부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석진 교수님. 지난 6월에 이 중국 국적의 전 직원은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5개월이 지난 11월 시점에 그것도 고객의 신고로 알게 되거든요. 사태 파악 경위가 어떻게 된 그 중간에 이른바 이런 이 보안 분야 그룹 내에 쿠팡 그룹 내에 전문가들이 체크가 안 되나요? 네, 체크를 했었어야죠. 네. 그리고 원래 이제 따지면 작년 12월 말일자로 이제 지금 의심이 되는 그 직원이 이제 그만뒀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6월 달부터 실질적으로 그 조금씩 계속 그 고객 정보를 탈취해서 가져갔고, 근데 전혀 이제 내부 감지 시스템에서 그런 부분을 감시하거나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좀 그 취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상당히 드는데요. 제일 문제는 역시 계속 장기간에 걸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인지를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의 본질은 뭐 한 직원의 뭐 일탈, 뭐 한 직원의 어떤 비위 이런 것보다는 이런 일탈을 막지 못해가지고 5개월, 6개월 동안 방치한 조직 시스템에 상당한 부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금 뭐 특정한 국가의 뭐 직원이 잘못했다 이렇게 치부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회사에서 이런 일을 사전에 막아버렸어야죠. 그러니까 퇴사를 했으면 우리가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출입증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반납하든지 회수가 되죠. 네, 아니면 자기가 뭐 갖고 간다 그러면 그래 갖고 가라 기념으로. 근데 대신 그 권한을 다 회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권한을 그냥 놔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퇴사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팔짱만 끼고 그냥 계속 지켜만 보고 있었던 거죠. 예. 자, 한 교수님이 전문가시니까 여쭤보면 하나 먼저 확인할 것은 이 쿠팡의 중국 국적의 전 직원은 퇴사 시점이 6월이 아닌 거죠. 네, 12월 말로 지금 지난해 12월 말이라는 네네. 거죠. 예. 지난해 12월 말에 퇴사를 했고 올해 6월부터 야금야금 정보를 캐내갔다 이런 이야기인데 쿠팡이 이 연 매출이 이 30조 40조 정도 되는 네네. 국내에서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가져가는 기업인데 이 정도의 기업이면 보안 전문가시니까요. 네. 어느 정도의 보안 전문가가 이런 회사에서 이 관련되는 내용들을 관리를 하게 됩니까? 보통은 원래 이제 그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CISO라고 이제 부르는 이제 그런 정도의 어떤 별도의 조직을 따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팀도 있어야 되고 부서도 별도로 있어서 그 정보라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내부자 정보가 될 수도 있고 고객 정보 중에서도 민감 정보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일회용 정보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1년에 뭐 적어도 매출액이 40조 이상 나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투자하는 금액도 실질적으로 1% 이상 가져가는 게 맞아요. 예. 적어도 뭐 4천억에서 적어도 5천억 이상 가져가야 되는데 작년도에 아마 그 보안에 투자했던 비용이 한 86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솔직히 보안에 투자한 비용하고 상관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 시스템에 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 보안에서 가장 따지는 것은 뭐냐면 기본 중에 기본은 내부자 관리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자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으니까 이게 뭐 보안 인력을 몇 명 둬야 됩니까? 보안에 대한 장비는 얼마를 둬야 됩니까? 이런 게 거의 다 무용지물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매출이 그 정도 되면 매출액의 적어도 1% 이상은 어떤 정보보안이라든가 이런 쪽에 투자를 해가지고 내부 통제 시스템도 갖춰놓고 그리고 그 외부에서 어떤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인지 그래서 방어벽을 어떻게 쳐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라든가 어떤 솔루션 도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정기적으로 모의 해킹 대응 훈련 뭐 이런 부분도 했어야죠. 그래서 자기네가 취약점이 어딘지 이런 부분도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총체적으로 좀 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게 실제로 우리가 다른 경우에 직원의 이런 이 도덕적 문제로 인해서 유출되는 경우 외에도 우리가 해킹이 되는 경우에도 사실은 이런 랜섬웨어를 심어 놓거나 또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네네. 점에서는 얼마나 내부 관리가 중요하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인증키를 통해서 고객 정보를 쉽게 빼내간 것이 문제였고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데 좀 쉽게 설명을 해준다면 한 교수님께 네네. 먼저 여쭤봐야 되는데 자 이른바 인증키라는 것이 도장이 있고 열쇠가 있고 좀 네네.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뭐 요즘 인증키, 서명키, SS 토큰 뭐 여러 가지 API 토큰 뭐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인증키는 뭐냐면 일회용 디지털 신분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디지털 신분증이고 대신 이 신분증이 변조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명키는 뭐냐면 디지털 인감 도장입니다. 그러니까 인증키를 통해서 일회용 디지털 신분증을 만들면 이 신분증이 회사에서 내부에서 발급한 것이 맞다. 라는 부분을 인증이 그 서명을 해주는 도장을 빵 찍어주는 게 서명키거든요. 그 두 개가 있으니까 언제나 내부 시스템에서 봤을 때는 야 인가된 사람이 맞아 안 맞아?를 물어볼 거 아니에요. 자, 그 바이패스처럼 뭐 마패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그냥 통과해서 안에 들어가서 다 끌고 오니까 전혀 이제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네, 자기가 인증키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에 이 인감 도장인 이 서명키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도장을 찍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원래 업무가
그 인증키를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인증키 모듈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가장 이제 풀리지 않는 이슈는 뭐냐면 서명키 같은 경우 외부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원래는 갖고 나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서명키를 외부에서 갖고 있었다.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서명키의 유효기간이 5년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보통 5년까지 가지 않거든요. 1년 단위로 계속 끊어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서명키 인증기간이 5년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증키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개발자였고, 그러니까 양쪽 손에 그 스페어키하고 본키를 다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김도순 교수님, 이런 관련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이 됐던 법적 제도적으로 미비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이제 황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중요한 서명키만 하더라도 유효기간이 보통 1년 아니냐. 근데 지금 5년이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고객 정보에 접근이 가능했다. 분명히 뭔가 이런 부분들이 점검이 됐었을 법한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금 전에 이제 보안과 관련된 투자나 어떤 기술적인 어떤 수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한다면, 사실 어떤 방을 들어갈 때 과거에는 자물쇠로 열다가 나중에 이제 스마트 키가 나중에 인증 생체 키까지 발전을 하잖아요. 지금은 그런 건 잘 구축해 놨는데 그 키를 복사하는 권한을 누군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술이나 투자가 무용해지는 관리 체계에선 한계를 보인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인증 시스템 담당자가 바로 이번 문제의 주인공이라는 것이 이 문제의 중대성을 보는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뭐냐면 제도적으로 기본적으로 인증 시스템 접근을 할 수 있는 이런 개발자 같은 경우는 높은 수준의 소위 말하는 특권 계정을 가진 직원들이라고 통상 파악을 하고, 예. 내부적인 관리를 훨씬 더 엄격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제도적으로도 이런 인증 시스템 개발자는 고객의 뭐 성함이나 이번에 유출됐던 이름이나 이런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실제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절되어 있고요.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쿠팡은 조금 전에 교수님도 설명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에 대한 분리 원칙이 사실상 무너진 게 아닌가라는 것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특히 이런 퇴사를 할 때 모든 인증 토큰과 키를 영구히 폐기하고 여기에 대한 유효기간에 대한 관리를 치밀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실은 전문가들조차도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반문이 나올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쿠팡이 아주 기초적인 내부 통제에 실패했다. 그로 인해서 이런 막대한 개인정보 유출이 너무 허무하게 무너졌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IT 보안의 핵심 중의 핵심이 인증키와 서명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황석진 교수님한테 먼저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부터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쿠팡 측은 이름, 그 다음에 뭐 개인정보인가, 전화번호인가요? 또 주소 정도만 유출이 됐고, 그것도 처음에는 뭐 노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카드라든지 결제 정보는 유출이 안 됐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 그게 확신할 수 있는 겁니까? 네, 확신할 수 없습니다. 네. 저도 이제 쿠팡 회원입니다. 열렬 쿠팡 회원이었는데, 그 저번 주에 이제 그 노티를 받았죠. 그 받은 내용은 그 결제 정보는 빠지지 않았으니까 그 상당히 안심하셔도 된다, 이런 식의 고지를 받았어요. 예. 근데 그 상당히 어이가 없는 겁니다. 솔직히 결제 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명,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거기다 공동 현관 비밀번호, 거기다 통관할 때 쓰는 국제 뭐 이런 부호까지, 통관 부호까지 지금 이제 다 노출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결제 정보는요, 신용카드 유효기간 5년이잖아요. 이거 5년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사를 가지 않으면 그 주소지가 바뀌겠냐고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 온라인에서 어떤 뭐 그 상품권을 다운받는다든가 그러면 이메일로 다운받을 수 있겠지만, 이건 물건이 직접 배송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어떤 뭐 금융기관가 갖고 있는 개인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정보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 현관 비밀번호까지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결제 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 정보가 훨씬 더 민감하고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보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포괄적으로 어떤 사과라든가 세부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결제 정보 빠져나가지 않다. 근데 지금 보면 그 최근에 와서 뭐 악성 그 뭐 메일도 지금 상당히 오는 편이고, 예. 보이스피싱에서도 지금 이 쿠팡을 사칭해서 여러 가지 어떤 스미싱 문자라든가 파밍 문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지금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실질적으로 결제 정보가 안 빠졌다
가졌다는 것을 뭘로 답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접근키가 당연히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결제 정보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로 개인 정보거든요. 근데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으면 결제 정보라든가 다른 노후 정보까지 다 가져갈 수 있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쿠팡은 계속 선을 긋고 있지만 아마 그 합동조사단의 어떤 조사로 인해 가지고 예. 좀 이런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좀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한 교수님께 계속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 네. 것이 이 내부 보안 또 고객 보안 또 외부로 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것에 중요한 것이 인증키인데 지금 더구나 중국 국적자란 말이거든요. 네네. 중요한 인증 시스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퇴사를 할 경우에는 첫째 인증키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 매뉴얼이 있어서 관리가 됐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중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후에 이 사람의 행적을 추적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좀 보완이 됐었어야 될 것 같은데 어찌 보시는지.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 중요한 보안과 관련된 담당자가 퇴사할 경우에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네, 대부분 이제 퇴사할 때는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모든 권한을 다 회수합니다. 그리고 그런 권한이 남아있다 그러면 심지어는 이제 회사 메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계정도 삭제해버려요. 네.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해서 동의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절차를 다 받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보안 서약을 받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에 나가서 노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보안 서약을 받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페이퍼상으로 그렇게 돼 있지만 그 사이버상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자기 권한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다 그 회수한다든지 못 쓰게 막아버려야 되는데 그 계정을 좀 비활성화시킨다든지 아니면 해당 계정에 대해서 연관된 인증키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날릴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예. 그 아니면 뭐 갖고 있는 키를 갖다가 뭐 만약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새로운 키로 뭐 바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그 상당히 어떤 관리의 어떤 상당히 허점을 드러내는 것이고, 예. 그리고 쿠팡 측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비인가 접근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하잖아요. 그러면 비인가 접근이 있었다는 것은 인간 접근도 있었고 비인가 접근도 있었다. 분명히 구분할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보니까 아니 지네가 쫙 보니까 비인가 접근, 그러니까 이게 비인가자 접근하고 비인가 접근하고 좀 틀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비인가자는 인가받지 않은 사람이 접근해가지고 데이터를 보는 것이고 비인가 접근은 실질적으로 인가를 받았다고 해도 다른 곳에 가서 그걸 갖다 열람하거나 다운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하. 예, 그런데 그 구분해가지고 비인가 접근도 있었고 그러면 인가 접근도 있고 비인가 접근도 있었다 그러면 평소에 모니터링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쭉 봐가지고 비인가 접근이 있었다 그러면 누가 접근하는지, 이게 실질적으로 인가된 사람, 정말 이 회사에서 이 접근에 이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사람인지 이런 부분을 검증을 했었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발표는 비인가 접근이 있었다? 아니 그럼 비인가 접근이 있었으면 기존에는 확인이 안 됐던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는 것이죠. 네. 역대 최대 개인정보 유출인데 전문가분들의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납득이 안 가는데, 자, 김 교수님, 일단 지금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혐의가 있는 이 쿠팡의 전 직원은 이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입니다. 중국 국적이에요. 수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상당히 아마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검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국가 간의 사법 공조가 물론 이제 체결되어 있고 우리도 이제 중국하고 형사사법 공조가 되어 있지만 현재 국내에서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IP 기록이나 쿠팡의 내부 자료 이런 것들로 이제 혐의자를 이제 특정을 하겠죠. 근데 그 이후에 실질적인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이 일정 부분 범죄 인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예.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사실 중국이 이런 자국민에 대한 인도에 상당히 이제 인색한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양국 간의 범죄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형식적으로는 수사 협조하는 데 뭐 형식적인 틀은 마련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신속하게 이루어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수사의 장기화도 좀 짐작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런 문제들이 조금 전에 그 사회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내부자가 특히 이제 외국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시스템 관리나 중요한 업무를 담당할 때는 일정 부분 이런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후 대응에 관한 일정 부분 매뉴얼이나 또는
보다 강화된 어떤 관리 조치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이번에 이런 부분들 여실히 좀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었어야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근데 그 네, 한 수사에 가지 대해서 좀 더 이제 조금 보태드리면 네. 그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요청하면 상당히 그 어떤 범죄라든가 이런 거는 처리가 금방 됩니다. 단기간에 해서 뭐 그 조치가 되는데 지금까지 경험 측상으로 보면 우리가 중국 쪽에다가 어떤 그 특정한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해달라 어떤 공적인 채널, 비공적인 채널로 해서 계속 그 요청을 해도 그 답을 얻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건도 지금 보면 오늘도 뭐 발표가 있긴 했지만 범인이 사용한 걸로 추정되는 IP가 확인이 되었다. 그런데 그 IP를 추적해 보니까 중국이 아닌 제3국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 과연 중국 그 이 전직 그 직원이 범행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또 그런 의무심을 또 갖고 있어서 아마 그 범행을 좀 더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의 그 IP를 경유해서 저희가 이제 VPN 서버라고 하는데 가상 사설망을 통해서 여러 나라에 있는 IP를 우회해 가지고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 실제로 국제 공조한다 그러면 그 지금 생각하는 그거잖아요. 중국인 개발자가 있었다. 걔가 유력하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중국에 대해 혐의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걔가 가져갔다는 입증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 우리나라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제 공조를 하더라도 범죄 혐의가 명확해야지만 그쪽에다 요청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할 텐데 그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까지는 훨씬 더 그러니까 특정해서 요청해도 오래 걸리지만 그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린다. 말씀하셨던 대로 VPN 가상 사설망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용의 주도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자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이게 어떤 피해가 지금 개인정보가 털린 쿠팡이 가입자들에게 올 줄 모르거든요. 이럴 경우에 우리 항석진 교수께서도 쿠팡 가입자라고 계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뭐 자기 개인 정보는 과거에는 기업에 맡겨놓은 기업이 알아서 잘 보관도 해주고 보호도 해주고 여러 가지 안전 정책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이제 자기 정보는 자기가 지키는 이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지금 공동 비밀번호,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썼다 그러면 그 비밀번호부터 바꾸라고. 예, 그 관리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얘기해가지고 바꾸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게 타겟팅한 어떤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스미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단순하게 문자로 너의 정보가 노출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서 무시할 수 있겠지만 뭐 황석진님 그 평소에 쿠팡에 정보 유출됐는데 고민이 많으시죠?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타겟팅을 해가지고 그 어떤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스미싱 이런 게 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그 어떤 쿠팡에서 정보 유출된 것도 있지만 다른 여러 통신사라든가 카드사에서 정보 유출된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그 문자가 온다든가 이런 그 어떤 메일이 온다든가 그러면 깨끗하게 무시하시고 그리고 그 이 쿠팡이라든가 그 실제로 다른 사이트에 있는 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같이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패스워드는 다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뭐 일일이 구구절절 말씀드리는 것보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냐 한다 그러면 일단 이 사이버상에서 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있는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 있는 자기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비밀번호 변경하시고요. 그리고 그 모르는 문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온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어플리케이션 직접 들어가서 내가 뭐 반품 받은 게 있는지 환불 받은 게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확인하고 그리고 개인 통감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도 만약 그 기재해가지고 노출된 걸로 의심이 된다 그러면 그것도 다시 재발받고 이렇게 하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짧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자신이 전혀 모르는 알기가 힘든 이른바 www 네네. URL을 무턱대고 클릭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네, URL을 클릭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 앞에서는 너의 정보를 우리가 이제 명절 때가 되면 택배가 상당히 많이 온다는 문자가 오잖아요. 그럼 네 택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라고 그러면서 그 URL을 누르면 그 다음에 자기 정보를 입력하게끔 넘어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의 휴대폰에 있는 모든 내용을 가져가도 되겠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고. 그 URL. 그럼 거기서 클릭을 하게 되면 확인한 거예요. 대신 너가 누군지 모르니까 너의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집어요. 이게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www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 URL은 상당히 복잡하고 지저분합니다. 그 URL 자체가 우리가 뭐 이 쿠팡처럼 뭐 이렇게 쿠 CEO 뭐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되게 지저분해요. 봐도 그 여러 가지 복합 문자도 섞여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걸 절대 클릭하시면 자기 정보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에게 다 노출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쿠팡이 대체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꼭 쿠팡뿐만이 아니라 올해 들어서 이런 이 해킹 사고도 많았고 이번의 경우에는 이제 전직 직원의 퇴사한 직원의 또 정보 유출 혐의로 이렇게 일단 확인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럴 때마다 이 관계자들, 기업의 관계자들 나오면 김도승 교수님
우왕좌왕 좌왕우왕합니다. 이럴 때 뭐 탁탁탁탁 매뉴얼대로 뭔가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다, 어떤 단계로 확인할 거다.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매뉴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일정한 매뉴얼도 있을 것이고 대응이 있을 텐데 사실 이번에 얼마 전에 가장 큰 사건은 SKT 이제 유출 사건이잖아요. 이 부분은 해킹에 의한 것인데 그때는 사실 유출된 게 개인정보에 해당하느냐도 첫 번째 논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입자 식별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개인정보냐라는 것이죠. 근데 뭐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키 같은 것이 유출이 됐으니 이건 신원에 관한 사항의 정보니까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이제 과징금부가까지 간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반적인 신원 정보 같은 경우는 그 주로 이제 대량의 스미싱 정도로 끝나거든요. 예. 사실. 근데 문제는 이번에 유출된 사항들을 보면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름과 이메일 주소 또 거기에 보면 자기가 뭘 배송시켰는지에 대한 일정한 부분의 주문에 관한 정보들도 들어가고 또 여기에 공동 현관에 대한 비밀번호까지 들어가서 추가적인 범죄, 특히 사기성 범죄를 일으키기에 아주 좋은 정보가 포함이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주문 정보는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의 아주 내밀한 민감한 정보가 추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예를 들어서 뭐 임산부와 관련된 상황이라면 그런 부분을 추단할 수도 있을 그러네요. 것이고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도 추단할 수 있고요. 이런 정보들을 충분히 협의해서 활용을 해서 범죄가 추가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기업이 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투명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피해자들이 후속적인 피해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사실 쿠팡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경로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아까 뭐 유출이냐 노출이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이 유출에 대한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그로 인한 잠재적 위험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주지 않으면서 그 후속적인 대응을 늦게 했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우리는 쿠팡에 상당히 의존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쿠팡을 쓰면서 이런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비밀번호 바꾸는 것까지도 매우 늦어지는 문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속하고 투명해야 된다. 어느 것도 감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자, 네, 저는 분명히 한 교수님은 이쪽 전문가시니까 네. 분명히 우리나라의 경우도 있지만 해외 경우에도 이럴 때 이 해킹이든 개인정보가 유출된 그 기업의 대응 태도는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물론 고객의 그렇습니다. 신뢰와 연결되는데 네, 네. 쿠팡이 어떻게 했었어야 되고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지금 가장 문제는 이제 쿠팡이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떤 후속 대처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을 지금 많이 나타내고 있거든요. 제일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이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잖아요. 근데 원래 쿠팡은 원래 슬로건이 이제 그거였잖아요. 로켓 배송. 이게 슬로건 아닙니까? 근데 사과문 게시했다 이틀 만에 없어졌어요. 로켓 사과문 됐습니다. 예. 그리고 로켓 배송이 아니라 로켓 사과문이 됐어요. 그 실질적으로 쿠팡 입장에서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까 뭐 그 대국민 사과 이런 부분을 이제 배너스에 올리는 건 중요하지만 그 향후에 발생 방지 대책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이 피해 보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겠다. 뭐 이런 부분을 계속 노출시켜서 적어도 어제 그 현안 상황 질의에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됐습니까? 수사 중이니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수사 중이니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수사 끝날 때까지는 적어도 사과문을 게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 이 완전히 로켓 배송처럼 로켓 사과문이 돼버리니까 이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도 봐서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이슈가 계속 그 되는 것이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정보 노출, 무단 접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자신의 어떤 심각성을 좀 더 축소하려고 하는 뭐 축소시키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차분히 있었다. 이런 부분을 의혹을 지금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기술적인 어떤 보안 문제가 아니라 어떤 커뮤니케이션과 어떤 피해자 보호에 대한 어떤 그 감각 자체가 좀 부족한 대응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해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매뉴얼로 갑니다. 잘못이 있으면 사실대로 시인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을 지고 그리고 피해 보상할 게 있으면 피해 보상하고 이렇게 해야지 기업이 영속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만 하고 마치 안 할 것처럼 이런 식의 스탠스를 갖다가 그 보이는 이런 의혹을 갖다가 계속 그런 모습을 좀 비춰지는 것처럼 보여진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그 대응에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쭤보는데 이거는 김도순 교수님께 좀 여쭤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쿠팡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박대준 한국 법인 대표가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 분명히 이 정도 규모의 회사면 위기관리 책임자가 있을 수도 있고 아까
황석진 교수님 말씀하신 정보 보안 관리 최고 책임자도 있을 테고 이분들이 나와서 여차저차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설득력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일단 CPO를 비롯해서 이제 기술 담당 임원들은 나와서 이제 답변은 한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그 답변 부분이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미흡하고 아주 방어적인 답변에 그쳤다라는 것이죠. 대부분 수사로 나온 것들이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또는 누군가의 차별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일정 부분 보안 사항이어서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사안을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내고 투명하게 공개해서 후속적인 피해를 막는 데는 분명히 장애 요인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사실 이런 보안과 관련된 사안들이나 개인정보 관련된 사안들이 이미 제도적으로 그 책임자를 다투도록 되어는 있습니다. 문제는 그 책임자의 권한이 기업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느냐라는 실질적인 문제로 저는 좀 치환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기업 활동을 하면서 보안이나 이런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부분들을 주류적인 어떤 의사결정으로 보느냐 아니면 부대적인 의사결정으로 보느냐. 재원도 마찬가지예요. 재원도 주류적인 어떤 재원의 투자처럼 볼 것인가 아니면 뭐 사고만 안 나면 다행이다라는 정도로 접근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에 따라서 상당한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황석진 교수님께 안 여쭤볼 수 있습니다.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쿠팡의 경우에는 무려 7개의 인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 인정제도 7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인정 우등생입니다. 그런데 뚫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 직원의 태산 전 직원이든 어쨌든 간에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정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인정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쿠팡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그 아마 실제 보안 수준을 어떤 보장하기보다는 그 일정한 서류 절차를 이제 그 갖추면 인증을 해주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된 게 ISMS-P 원래 이제 ISMS만 있었어요. 그래서 정보보안 체계만 구축하다가 이제 P가 들어가는 것은 이제 개인정보 보호까지 같이 포함해서 근데 항목이 기존에 이제 ISMS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개 항목이고 ISP의 그 P는 진짜 개인정보 보호는 22개 항목이에요. 그래서 합치면 이제 102개 항목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건데 대부분이 다 그 서류 심사에 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사고가 나도 원래 그 이게 실질적으로 외부에 들어와서 해킹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을 보고 그 모의 해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인증 절차에 대해서 그 인증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가는 게 상당히 좋은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현장보다는 이제 서류 심사에 뭐 이런 부분이 많으니까 7개 그래서 보니까 정말 많이 받더라고요. 뭐 PCI DSS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뭐 프라이버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보안 인증 체계를 많이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한 가지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런 인증 체계를 많이 받고 있으면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는 과징금이 좀 경감될 수 있다. 라는 부분도 좀 약간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좀 약간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런 이제 정보보안 인증 체계를 좀 더 그 실직 위주로 좀 바꾸는 그런 필요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번 사건 계기로 해서 이 ISMS 이 피해에 대한 부분도 전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됐는지를 좀 확인해서 그 적극적 현장 대응용으로 좀 이 서류에서 현장 이런 쪽으로 좀 전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아니 근데 한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렇게 그럴싸하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 있지만 따지고 보면 서류 인정 아니었느냐. 그런데 또 이게 인정 제도를 따놓고 보니까 오히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과징금이 더 가중되는 것이 아니라 감축되는 오히려 또 혜택까지 받는다고 하니까 더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장 심사나 모의 해킹 실제로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를 시도해서 최종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런 게 또 이제 모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보완이 되면은 좀 실효성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네, 아무래도 실효성이 상당히 많죠. 근데 그걸 특정한 인원에서 계속한 패턴이 드러나니까 여러 그 제3의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직접적으로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의 해킹 훈련도 직접 해보고 모니터링도 한번 해봐서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 해보고 그리고 또 내부에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도 종합적으로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 갔다 그러면 좀 더 그 횟수를 좀 늘려서 조목조목 따져보고 정말 이 인증 제도가 정말 그 제3자가 봤을 때도 받을만 했구나라는 부분을 좀 공감을 시켜야 되는데 롯데카드도 실질적으로 ISMS 그 인정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뭐 SKT 인정 안 받았습니까? 예. 대부분 다 인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런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게 인증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식의 의구심을 가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 심사라든가 모의 해킹 뭐 이런 부분을 좀 도입해가지고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한번 체크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인터뷰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가장 문제는 뭐냐면 ISMSP 인증을 받으면 그 취소가 없어요. 거의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증받았다 인증 철회가 거의 없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쿠팡 같은 경우에는 ISMSP를 인증받고 4번째 벌써 사고잖아요. 예,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데 예. 과연 이 인증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이제 국민적 의혹이 상당히 비판 여론이 계속 거세지고 있는 것이죠. 황석진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문의만 이 인정이면 안 된다라고 해서 현장 심사를 하고 모의 해킹까지 도입하겠다는데 그러면 현장 심사하고 모의 해킹을 할 충분한 여력, 우리 인프라는 돼 있습니까? 인력들이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키사 쪽에 인터넷진흥원 쪽에 이제 그 위탁을 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한계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심사를 하는 그런 그 부처도 인력을 좀 더 확충을 많이 해서 전문적인 그 화이트 해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인력풀을 좀 더 많이 갖고 갈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전혀 모르고 어떤 업체라고 얘기해주지 않고 이런 심사에 대해서 심사할 때 이런 부분을 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시에 가서 해킹도 한번 해보고 취약 시간대에 가서 접근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내부의 어떤 그 퇴직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리가 잘 돼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이제 따져보면 아무래도 그 인증 제도가 실효성이 있다 없다를 다시 한번 그 판별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김덕수 교수님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증 제도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런 기업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 보안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거든요. 근데 이런 걸 제대로 하게끔 만들려면 정말 실효성이 있게 하려면 어떤 추가적인 제도나 보완책이 필요할 걸로 보시는지요? 일단 지금 이번 이제 쿠팡 사태도 그렇지만 그 전에도 많은 개인정보 유출 기업들이 대부분 ISMS나 아니면 ISMSP까지 받았던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과연 이 인증의 무용도는 늘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등장을 하는데요. 당연히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인증이 과연 실효성 있게 되었다면 이렇게까지 여지없이 뚫렸겠는가라는 비판이 받는 것은 당연한데 이 문제는 좀 나누어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인증 제도 자체가 갖는 한계 내지 특성이 있고요. 또 우리 ISMSP와 같은 현장의 실제 인증이 갖는 이제 문제점도 있을 텐데 인증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기준과 뼈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기본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인증 제도를 두는 것이지 인증을 받으면 100% 떨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 이게 전혀 필요 없는 거냐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전체 기본적인 역량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통 평가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인증이라는 것이 ISMSP도 그렇지만 최소한의 보안 정책과 문서를 확인하는 것을 주를 이루고 있고 100가지가 좀 넘긴 한데 그 100가지가 넘는 사안을 제한된 시간 내에서 확인하는 데에서는 상당 부분 문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특정 시점의 보안 상태를 확인한다. 이것을 이제 소위 스냅샷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특정 시점의 보안 상태, 지금 괜찮구나. 라는 것으로 인증을 주는 거지 그 이후에 모니터링을 하고 실제로 그런 역량이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하는 것과 연계되지 못한 실질적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분명히 보완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인증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인증받은 사항을 이행을 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그런 문서도 있고 규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증받을 때 있었던 문서와 룰에 대해서 이행을 했더라면 생기지 않았던 문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인증도 사실은 도리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문제는 그런 측면도 좀 있다. 네. 지금 청취자분들께서도 유튜브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은 우려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조혜숙님, 사고는 기업이 치고 수습은 왜 개인이 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개인정보를 다 유출해놓고 결제정보는 유출 안 됐으니 괜찮다는 식의 문자 너무 황당했고 화가 납니다. 태은봉님, 한마디로 부실 대응이라는 것에 공감합니다. KBS 열린 토론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쿠팡 사태로 돌아보는 개인정보 보호 현실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김도성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교수님, 이 지난 4월에는 2천만 명 이상의 정보가 유출된, 이제 아까도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SKT 사고에 충격파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말씀하셨던 대로 KT 그리고 예스24 또 SGI 서울보증보험 등 롯데카드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또 모르고 지나간 그런 또 사고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와 비슷한 발전 속도에 있는 국가들이 국가들과 비교를 했을 때 겪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빈번하게 우리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게 아니라 다른 나라와 비슷한 기술 발전 속도의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겁니까? 지금 언론에는 이제 그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이제 랜섬웨어 범죄가 상당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 전 세계가 디지털 크라임 시즌이라서 디지털 범죄가 상당히 기승을 상당히 많이 부리고 있어요. 근데 그 유형도 이제 가지가지죠. 올해도 이렇게 보시면 SKT가 발생한 거는 뭐 백도어 프로그램 설치해서 계속 데이터를 갖고 간 것이고, 그리고 KT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펜토셀이라는 무선 그 이동식 초소형 기지국이요.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서 중간에 데이터를 가져간 것이고, 롯데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터넷 결제 정보를 그 DMZ 존에 있는 걸 끌어서 가져간 것이고, 그 이번 거는 내부자에서 데이터를 또 가져간 것이고. 근데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씩 틀리잖아요. 근데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는 그 해커들이 실질적으로 그 이 가상자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현금화시킬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 세계가 어떤 이 해킹이라든가 이런 그 사이버 범죄로 상당히 몸살을 많이 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진 않지만 조금씩 그 이런 해커들에 의해서 상당히 고충을 많이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하나 좀 짚고 넘어야 될 것은 지금 IT 보안 관련돼서 개인정보 관련해서 이렇게 분석들이 나오는 걸 보면 주로 이 소행이 중국 또 북한, 특히 이제 더 정확하게 좁혀 들어가면 북한의 경우 이제 김숙희 이렇게도 나오는데, 황 교수님, 이게 중국이나 북한의 소행이라는 건 대체로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로 봐야 됩니까? 네, 일단은 이제 북한 최근에 이제 그 가상자산 거래에서도 북한 해킹으로 지금 현재 계속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북한의 이제 라자루스라든가 깁스키 뭐 이런 쪽에서 거기는 이제 국가 단위에서 해커를 양성합니다. 전 세계 어디 가도 국가 단위에서 해커를 양성하는 건 없어요. 대신 뭐 화이트 해커를 통해 가지고 뭐 그 침입 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 할 때는 할 수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자기네 외화벌이를 위해서 그 실질적으로 그 자기네 그 군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킹 훈련하고, 적어도 이 해킹이 어떤 일정 수준까지 가는데 한 15년에서 20년 가까이 걸린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IT가 그렇게 과거에는 발달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경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솔직히 IT 기술은 전 세계에서 메디안에 들 정도로 상당히 발달돼 있어요. 근데 그 양지 쪽에서는 상당히 발달돼 있죠. 그 밑면에는 또 해킹 기술도 상당히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해킹 그러면 러시아에 있는 범죄자들도 최고로 치거든요. 그런데 그 러시아의 그 해커들이 실질적으로 중국이라든가 북한 쪽에서 전술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근데 러시아 쪽도 우리나라를 잘 공격하지 않아요. 다 유럽 쪽으로 많이 공격을 하고 있고, 중국이라든가 북한 쪽에서 계속 우리나라를 이제 라든가 이쪽 이 우리나라 기준의 동쪽으로 많이 이제 공격하는 그런 경향을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북한이라든가 중국이 이제 배후에 있을 가능성,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해커들이 있을 수 있고, 북한은 이제 북한 정부의 차원에서 이 접근하는 강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의 정보기관들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 포착을 하는데, 그래서 결국 뚫으려고 하는 범죄 집단, 그리고 막아야 되는 기업들의 또 숙명, 또 국가의 숙명, 왜냐하면 행정기관들도 해커들에 의해서 또 뚫리고 하기 때문에요. 김동선 교수님. 그래서 중요한 게
일단 과실이 증명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쿠팡의 사례입니다. 엄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그런데 이 과징금 규모에 대해서 해외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미국 같은 국가는 징벌적 처벌 개념도 도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비교하면 어떨까요? 일단 그 최근에 보도나 아니면 뭐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도 좀 전에 사회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조금 혼재돼서 나와서 그 부분을 약간 먼저 구분을 좀 드리면 예. 이제 징벌적이라는 표현이 사실 일반적인 개인 간의 민사 관계에서는 어색한 말이잖아요. 개인 간의 관계에서는 피해를 받았으면 그 피해만 보상해 주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징벌적이라는 표현은 주로 당연히 행정기관이나 이런 정부가 하는 표현인 거죠. 너 잘못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얘가 혼나는 거 보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범죄를 할 의욕을 떨어뜨리도록 하기 위해서 징벌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제재와 친화된 용어입니다. 근데 독특하게도 민사상의 가장 대표적인 용어인 손해배상에 징벌적이라는 표현을 달았어요. 사실 아주 이질적인 용어인 겁니다. 손해배상은 그 손해를 전부 보상하면 원래는 끝나는 겁니다. 그럼 왜 징벌적이라는 걸 드느냐.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인데 손해배상을 완전 보상으로 끝내자니 그 행위가 가지는 해악성이 매우 큰 경우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런 경우에는 정부가 규제를 합니다. 행정적으로 규제를 하든지 아니 형사적으로 규제를 하든지.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규제에서 선택하는 방식에 정부가 1차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민간의 영역에서 상당 부분 그 부분이 소화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러자면 거기에 대한 손해액만을 가지고 논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손해를 먹임으로써 그런 행위를 실질적으로 저지시키는 효과를 갖는 게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이고요. 과징금은 행정 제재에서 어떤 행정 법규를 위반할 만한 의혹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실질적인 수익의 박탈을 가져오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바로 과징금 제도다. 이렇게 일단 먼저 그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과징금 제도 개인정보법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을 때 정액 과징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23년도에 이런 과징금 제도를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배경과 또 실질적으로 원래 형사처벌로 돼 있던 것들을 많이 이제 비범죄화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과징금 제도를 많이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과징금을 세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 매출액의 3%라고 하는 사실은 엄청 큰 단위의 과징금 기준을 가져왔고 뭐 매출액과 관련 없는 것만 나중에 빠지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전체 매출액을 기초로 산정을 한다고 봐야 되고요. 여기에 가중 요건과 감경 요건을 둡니다. 가중 요건은 들어보시면 이번 쿠팡 같은 경우는 가중 요건이 상당히 친화적이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반복 위반이 있어야 되고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3년 이내의 반복인데 벌써 서너 번 그렇죠. 정도가 있었죠. 그리고 또 위반의 중대성은 당연히 유출되는 개인정보의 규모인데 압도적입니다. 지금 3,370만 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보 유출 규범뿐만 아니라 위반의 중대성 부분에 또 한 부분은 이게 내부적인 관리 부실인지 외부의 해킹인지 따라 다를 건데 내부적인 기본적인 관리 부실이니까 너무나 중대하게 또 보여줄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중대하게 가중시킬 사유들도 충분히 하고 감경 사유도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ISMS-P를 받으면 50% 감경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황석진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 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50%를 재량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구조적으로 늘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 과징금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는 그런 정도로 되어 있는데 유럽은 우리 이제 유럽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개인정보 규범이 GDPR이라는 일반 개인정보 규범이 있습니다. 이 규범에 따르면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4%. 와. 그래서 보통 조 단위가 나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국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집행 가능한 여러 가지를 고려한 부분인데 GDPR은 전 세계 매출액의 4% 이하라는 것을 기본 틀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마존이 1조 원대 과징금도 물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와 관련돼서 과연 이제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서 제재를 강력하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최근에 좀 다시 일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물론 찬반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또 기업에 지나친 어떤 위축 효과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인 김 교수님께 여쭤봅니다. 그래서 얼마? 말씀하신 대로 실제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얼마가 될까요?
가장 예민하고도 조심스러운 사실 그냥 답인데요. 추정이니까요. 예, 추정이니까요. 일단 구조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전체 매출액의 3%를 기초로 합니다. 하지만 전체 매출액 중에 관련 없는 매출은 좀 빼거든요. 예. 근데 이 관련 없는 매출액이 추정컨대 쿠팡은 조금 불리한 구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쿠팡은 이커머스 전반을 가지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커머스만 하진 않잖아요. 여러 와우 멤버십부터 시작해서 여러 멤버십에서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매출액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라고 뺄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을까 싶은데 뭐 많은 전문가들이 추정하기로는 그러면 대략 한 30조를 기준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작년에는 41조가 넘는 매출액이었는데 그중에 한 30조 정도라고 보면 대략 이론상으로는 과징금은 1조가 가능합니다. 거의 1조가 가능한데 이것은 최근에 SKT 건의 거의 한 10배 가까운 9배가 넘는 부분인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가중과 감경이 들어가야겠죠. 가장 먼저는 감경이 들어갈 겁니다. ISM에서 피를 받았기 때문에 50% 감경이 아마 구조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5천억입니다. 떨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사후적인 구호 조치나 이런 사후적인 조치를 얼마나 했는가에 따라서 사실상 또 반영해서 가급적인 감경을 하는 추세로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중 요인이 있잖아요. 가중 요인은 지금 같은 경우는 유출 규모도 상당하고 아주 기본적인 내부 관리도 안 되어서 퇴직자의 보안 인증서 관리가 안 돼서 생긴 문제다. 외부적인 기술적인 침해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그 과정을 봤을 때 반복적인 사고가 됐다라고 하면 이것은 이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가중 요건을 상쇄시킬 것인가 50%를 무색할 정도로 상쇄시켜버리면 막대한 과징금이 김 교수님 말씀은 거의 뭐 1조 가까이라는 게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추정인데 그 말씀을 주셨는데 자 항석신 교수님도 과징금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셔야죠. 그리고 아까 이제 ISMS 이 피 인정으로 50% 무려 5천억이나 이게 우리가 이론상으로 지금 추론하는 겁니다. 강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근데 이제 ISMS 피를 받으려고 그러면 또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서류 심사에 이제 그치는 뭐 이런 적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102개 항목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비용이 억 단위 이상이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받아놓은 거니까 아무래도 이 정보보안 체계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인증 체계를 도입하면 아까 우리 김 교수님도 말씀하셔서 최소한의 어떤 그 커트라인이 를 딛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과징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면 그 SKT가 1,347억 원, 1,348억 뭐 이렇게 이제 부과를 받았는데 그 수준에서 어떤 누출 규모라든가 그리고 어떤 지금까지 어떤 4번에 걸쳐가지고 지금까지 4번이니까 적어도 2천억 원대 이상, 3천억 원대 미만 이 정도로 좀 부과받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김덕수 교수님은 또 이런 관련된 제도적인 전문가시니까 일각에서는 아까 이제 잘 구분을 해주셨습니다. 징계 차원에서 부과를 하는 것이 과징금이고 보상 차원에서 이제 배상금이 될 텐데 손해배상. 그런 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조금 엇박자가 나는 명칭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결국은 과징금의 이름으로 부과되는 겁니다. 3%는 적다. 10%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과징금의 제재적 성격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의 3%보다 10% 뭐 어쨌든 일정 부분 증가시키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유출 사고를 감안해 볼 때 이 부분이 무조건 부당하다고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일단 반복되는 중대 과실의 유출 상황이 계속 생기고 있고요. 그렇다면 기업으로 하여금 보안 투자가 단순히 비용이 아니라 의무이고 말 그대로 투자다라는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생존의 전제 조건임을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과징금에 대한 상징적 의미에서의 증대도 분명 필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나중에 이제 재차 말씀드리겠지만 과징금을 많이 부과한다고 해서 과징금을 많이 부과한다고 해서 피해자 구제와는 아무런 연결이 되지 않는 구조라는 거.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과징금은 부과되어도요. 이번에 예를 들어서 수천억의 과징금을 부과되더라도 그건 국고로 들어가고 끝납니다. 피해자 또는 잠재적 피해자한테 돌아오지는 않네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김 교수님 지금 이미 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대대적인 소송이
예고된다라고 하는 진단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망스러운 결과와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일단 손해배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손해배상과 관련돼서 당연히 이제 분노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피해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여러 가지 제기될 텐데 문제는 이 손해배상은 철저하게 민사상의 법원리와 사법제도를 따르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은 손해를 주장하는 자가 그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 그로 인한 피해가 이러이러한 것이 경제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주장하는 자, 즉 피해자가 입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도 실질적으로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직접 피해는 사실상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장하기도 매우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법원에서 하는 아까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수준은 다 위자료로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위자료군요. 위자료입니다. 제가 좀 하나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손해라고 그러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손해가 있고 특별 손해가 있습니다. 일반 손해는 뭐 가다가 넘어졌다. 근데 그 건물을 잘못 전 맨홀을 팔아가지고 빠졌다 그러면 뭐 다리를 다쳤다 그러면 병원 치료비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병원 치료 때문에 회사를 못 갔으면 뭐 거기에 대한 뭐 휴업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피해는 일반적인 손해라고 합니다. 예. 일반 손해라고 하는데 그 기분이 나빠. 다쳐가지고 자기가 왜 이렇게 다쳐서 병원에 누워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그럴 때는 정치적인 이제 치유 보상비 그걸 이제 위자료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이제 이걸 특별 손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인 손해는 지금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일반적인 손해는 쿠팡에서 다 부담을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담을 하는데 조건이 뭐예요?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하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입증을 해. 우리가 이 정보 유출된 걸로 해서 이게 발생이 됐다는 것을 네가 입증을 해. 그럼 우리가 확실하게 보상을 해줄게. 근데 앞에 있는 얘기는 싹 빼고 무조건 다 보상해 줍니다. 라고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2014년도에 카드 3사 정보 유출 사건 발생했을 때 그때 이제 법원에서 10만 원 판결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을 받은 사람들만 1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 피해액이 얼마였습니까? 그 유출 규모가 얼마였어요? 1억 건, 1억 3천만 건인가 그랬어요. 각 카드 3개 합치니까. 근데 그중에서 소송한 사람 몇백만 명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 건도 보면 지금 뭐 집단 소송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기 권리를 구제받으려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소송을 해서 뭐 어떤 금액이 그 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소송을 한 사람들만 그 피해 금액에 대해서 보존을 받고 네. 할 수 있지 소송을 하지 않은 사람은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김 교수님, 우리 법은 지금 소송 당사자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는 제도고 같은 조건에 있는 이른바 피해자 또는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전체의 보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징벌적 손해배상 얘기를 하잖아요. 그 징벌적 손해배상이 미국에서 파워를 갖는 데는 사실은 징벌적인 금액도 있지만 바로 미국식 집단소송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죠. 예, 미국식과 우리를 그냥 편하게 쉽게 구분해드리면 우리는 들어가야 피해배상에서 포함이 되고요. 미국은 나는 안 할게. 옵트아웃 해야 빠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소송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 해당하면 관련된 소송 결과나 합의 결과를 같이 누립니다. 우리는 왜 안 하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 분야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부분인데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사회적으로 법률 비용을 좀 증가시키는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영미 분야에 비해서 대륙법계에는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엄격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손해배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지금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있어서 피해액에 대해서 3배, 최근에 개정해서 5배까지 늘렸거든요.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왜 실효성이 없냐면 이것은 손해배상에 참여한 사람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그나마 적용이 됩니다. 10,000명이면 10,000명밖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1억 명이 되고 7,700만 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소송에 가다 보면 바로 협상으로 들어가게 되고 합의로 들어가서 상당 부분을 기금이나 다른 형태로 대응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저는 그 손해배상에 대해서 짧게 하나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법을 좀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징벌적 손해배상 뭐 5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피해자로 확인이 됐으면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법에 50만 원이라 특정한 금액 이하에서 실질적으로 배상을 해줄 수 있게끔 아예 제도화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개보가 결정한다든지 뭐 다른 부처에서 결정한다든지 그 금액을 결정하면 그 금액대로 배상을 해주는 거죠. 지금은 손해에 대해서 자기 소송한 사람들만 배상을 받잖아요. 그러지 말고 개인정보법에다가 뭐 50만 원 미만으로, 뭐 100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배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어놓으면 실제로 자기가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최근에 롯데카드 사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롯데카드 그 피해자 구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나온 얘기가 뭐였어요? 그 활부로 8개월 쓰면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 그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활부 8개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KT 위약금 관련해서 면제해주라니까 그것도 지금 계속 줄다리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SKT 위약금 면제해주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 피부에 와닿는 사람이 거의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개인정보보호에다가 손해배상에 대한 범주를 못을 받고, 만약 유출이 3,370만 건 됐고 1인당 10만 원씩 주라 그러면 3조 3천억이에요. 예, 이거는 뭐 과징금하고 완전히 수준이 틀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배상 관련 이번 사태가 우리 항석진 교수님 목소리까지도 높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 교수님, 요거 하나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고 있는 민간합동조사단의 조사가 강제력이 없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사권이라든가 압수수색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동조사권은 맞는데 법적인 강제력이 있어야 돼. 근데 쉽게 얘기하면 이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기반이 돼야 되는데 그냥 합동조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서류 달라고 그래서 서류를 받을 수 있을 그런 권한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서류도 뭐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이러면 제출하지 않아도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묻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조사단이면 가가지고 자료를 내지 않도록 야 서버 갖고 와봐 볼게, 그 서류를 갖다 직접 포렌식을 한다든가, 그리고 포렌식 결과 가지고 자기네 공유해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로지 그냥 재료의 상당 부분을 갖다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 이 부분은 우리가 참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이런 사태, 또 앞으로 해킹 스미싱 이야기도 더 많이 해야 될 텐데 오늘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어요. 두 분께 1분 정도 시간 1분 남짓한 시간밖에 못 들을 것 같은데 끝으로 이번 쿠팡 사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점에 역점을 둬야 될까? 먼저 김도성 교수님부터요. 예, 시간이 다 되어서 오히려 핵심적인 하나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냐면 지금 현재 손해배상 제도는 법원의 관성이나 법원의 전반적인 부분이 바뀌지 않는 한은 사실 제도를 바꿔서 정부의 의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징금이 부과되어도, 징벌적인 과징금이 부과되어도 그것이 구제와 전혀 분리되어 있다는 그 단절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짧게 제안드리면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이러한 유출 사고가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인 국민들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구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과 전혀 단절돼 있으니 이 부분에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개인정보 피해 구제 기금, 이 부분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막대한 과징금이 국민의 보호와 예방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연결시키는 거, 이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달라,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징벌적 과징금이 결국 배상으로 가야 됩니다. 자, 한 교수님. 네, 근데 저는 이제 큰 틀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보안은 어떻게 보면 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보안은 책임과 규제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뭐 컴플라이언스 조직이 생겼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안을 핵심 경영 그 리스크로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그 이 지급되는 비용도 실질적으로 비재무적인 활동이 아니라 재무적인 활동의 하나로 보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뭐 1%가 가든 2% 가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안은 책임인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업이 살아남게 하는 생존 전략 중에 하나다. 라는 이런 인식을 갖기 이는 게 상당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안은 생존입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도성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